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전자정보대학 전자공학부 백돈규입니다. 오늘 금요일 과학터치 주제는 전기자동차와 함께하는 미래 운송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이미 전기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이라든지 다양한 전기자동차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이랑 전기자동차가 무엇이 다르고 왜 전기자동차가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인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내용은 전기자동차의 등장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어느 정도 한계와 실제 어려움들을 설명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식의 전기자동차가 실제 내연기관처럼 활용되기엔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가진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회사나 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전기자동차의 등장, 왜 등장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이제 어느 한순간에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꾸준히 판매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만한 회사, 테슬라라는 미국 회사가 모델 S, 모델 3 등을 내놓으면서 이제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보이는 여러 차종의 전기자동차들 중에서 테슬라 모델 3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고요. 현재 세상에서.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전기차들 중에서 상하이차, GM, 울링, 홍과, 미니 이런 차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자동차가 출시가 돼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현재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차가 현대 코나, 그리고 그 뒤에 그동안 꾸준히 스테디셀러, 꾸준하게 자동차를 많이 팔아왔던 닛산 리프가 그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자동차가 여러 가지 종류가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현대, 르노, 닛산, 그리고 폭스바겐, 아우디, 다양한 전기자동차 회사가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팔다가 이제 조금씩 전기자동차 버전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기자동차가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는 꾸준하게 판매가 돼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도 예전에는 한 5위 밖으로 밀려났었는데요. 최근에는 아이오닉이라든지 코나 이런 전기자동차들이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는 한 3위로 올라서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판매 비율도 점점 증가해서 앞으로 한 15년에는 전체 판매되는 자동차들 중에서 약 60% 정도가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자동차로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모두가 이제는 내연기관 차를 안 사고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를 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전기자동차가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많이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기자동차의 가장 큰 특징은 엔진이 아니라 전기 모터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엔진은 내부의 폭발작용, 화학작용을 통해서 바퀴를 굴리게 됩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모터가 있어서 전류를 흘리면은 전류에 의해서 자기 힘에 의해서 바퀴가 굴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특정한 화학작용을 발생시키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시동을 걸면은 차가 들들들들 떨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동차 내부의 엔진 작용으로 인해서 충격, 폭발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덜덜덜 떨리게 되는데,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원을 딱 넣으면은 단순히 전류가 흘러서 모터가 돌아가고 이러기 때문에 별도의 진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딱 타면은 전원이 켜져 있는지 시동이 걸려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진동이 없기 때문에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연기관 차의 경우에는 폭발 작용을 일어나고 그 이후로 배기가스를 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동차는 뒷부분에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이제 구멍이 있죠. 하지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모터를 이용해서 바퀴를 굴리기 때문에 별도의 내연기관의 폭발 작용을 일어나지 않고요. 폭발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배기가스를 분출할 필요도 없는 거죠. 따라서 언뜻 보면은 전기자동차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친환경 경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전기자동차가 모터를 이용해서 앞으로 갈 때 내연기관에 비해서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브레이킹 없이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연기관을 예를 들어 볼게요. 내연기관 차의 경우에는 폭발 작용을 일으켜서 바퀴를 굴리게 할 수 있지만은 바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퀴를 멈추게 하려면은 별도의 브레이킹 장치, 그러니까 회전하는 바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마찰 힘을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퀴를 세게 멈추게 되면은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날 수 있는 거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모터가 역방향으로 돌게 하면은 이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굴러가는 바퀴에 움직이는 힘이 모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이런 식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모터를 통해서 변환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브레이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굴러가는 힘, 바퀴가 굴러가는 이 힘이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오히려 에너지가 더 충전이 되고요. 자동차는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은 내연기관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 즉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데 썼던 거를 다시 차가 멈추면은 다시 내 전기 배터리로 다시 충전하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자동차의 특징, 바로 배터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배터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아니면 노트북에 사용되는 배터리랑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물론 배터리를 구성하는 것은 다르지만은 배터리를 사용한다,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따라서 배터리가 크면 클수록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전기자동차에도 배터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입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는 차체 아래에 이제 넓게 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전기자동차 밑에 있는 배터리를 사용하려면은 우리 스마트폰 이용하듯이 똑같이 충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전기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다 방전되면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으로 점차 자동차 내에 전기 장치를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은 일단은 음악이 나오고 TV가 나오려면은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와이퍼가 움직인다든지 불빛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모두 전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에도 배터리는 있어요. 예, 배터리가 있지만은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더 큰 배터리를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그런 전기장치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 바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했던 배터리를 이용하는 거랑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내연기관 차의 경우에는 기름을 넣고 기름이 폭발하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바퀴가 굴러갑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내 배터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있잖아요. 콘센트에 꼽아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그 공간에서는 별도의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충전되어 있는, 아니면은 전선을 통해서 배달돼 온 이 전기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굴릴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했다시피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콘센트에 연결해가지고 충전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에 유사한 방법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아까 모터를 통해서 충전할 수가 있었죠. 굴러가는 자동차가 브레이킹을 하면은 예전에는 이 브레이킹을 마찰열로 마찰로 인해서 바퀴를 세우고 그만큼 열이 발생해 버리는데,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모터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로 충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 모두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도심에서 이 전기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면은 별도의 배기가스가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이제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좋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특히 이제 도심에서의 공기질을 신경 쓰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점차 늘기 시작하고요. 나라에서도 즉 정부에서도 가급적 자국 국민들이 내연기관 차보다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기존에 없던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더 전기자동차를 많이 사라고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기자동차를 타고 도심, 뭐 대전이나 서울 이런 대도시 안에서 운전하게 되면은 원래는 배기가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공기질이 안 좋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좋아지니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러한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전기자동차가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환경오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면은 배기가스를 통해서 CO2가 발생하는데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그동안 CO2는 거의 발생이 안 됐었습니다. 1700년도, 1800년도, 1900년도까지 이산화탄소는 발생이 안 됐었는데 전기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가 등장을 하고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엔진을 이용해서 폭발을 시키고 배기가스를 배출하면서 이제 지구상의 CO2, 즉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점차 1940년, 50년, 60년, 70년, 2000년대 들어설 때까지 계속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증가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약 30%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전기자동차, 일반 내연기관 차가 정말 대기 오염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전기자동차를 샀다고 봅시다.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려면은 이제 배터리에다가 충전을 해야겠죠. 그러려면은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등장하는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이 전기를 집까지 연결해 와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기 에너지, 즉 발전소는 어떠한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은 그렇게까지 친환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왼쪽에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석탄, 천연가스, 핵, 원자력이 거의 한 90%를 차지하게 됩니다. 단지 11%만 태양광이라든지 수력, 지력, 풍력 등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 안 좋습니다. 상황이. 전체 발전하는 전기 에너지 중에서 약 95%가 친환경적이지 않은 석탄, 석유, 원자력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고요. 약 5% 정도만 수력 발전,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죠. 그나마 독일은 좀 더 많이 개발을 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그나마 15%이고요.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의 경우에는 거의 100%의 에너지가 천연가스와 이제 석탄 이런 이제 뭔가 태워가지고 발전하는 걸 태우는 걸 이용해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얻어냅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 국가들도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까지 친환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나마 전기자동차가 좀 나을까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을 보면은 보세요. 이 표를 보면은 우리나라 뭐 닛산, 기아 여러 가지 차가 있고요. 전기자동차 CO2 배출량, 그 다음에 내연기관 CO2 배출량을 보면은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당연히 CO2를 배출하지 않죠. 하지만 전기자동차가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CO2 배출량을 환산을 한 거고요. 내연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자체적으로 배출하는 CO2를 측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아 레이는 이제 전기자동차로도 나왔었고 내연기관차로도 나왔었는데요. 비교하면은 그나마 전기자동차에서 소비하는 CO2가 적습니다. 기아 소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친환경적이지 않지만은 내연기관 차가 만들어내는 CO2에 비하면은 그나마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CO2의 양이 적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가 좀 더 CO2를 덜 배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이유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하자면은 아까 한번 얘기했어요. 도시 안에서 전기자동차를 주행하면은 도시 내부에서는 배기가스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주로 발전소가 있는 곳 위주로 배기가스가 많이 발생하겠죠. 하지만 내연기관 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자체적으로 배기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 안에서 자동차를 주행하면은 도시 안에 배기가스가 많이 등장하겠죠. 이런 식의 차이 때문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배기가스를 줄이고 사람이 많이 안 사는 곳 아니면 사람이 살지 않는 좀 통제된 곳에서는 배기가스가 약간 발생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장점이긴 합니다. 물론 현재까지 우리가 전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직 많이 미흡해요. 뭐 깨끗하게 만드는 것 바꿔 말하자면은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있잖아요. 태양광, 근데 풍력, 수력, 아니면은 지열 이런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이미 한 20년, 30년부터 발명은 됐지만은 이걸 효율적으로 충분히 많이 생산하는 것은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차츰차츰 그 비율을 석탄이나 석유나 원자력으로부터 얻어내는 에너지를 조금씩 자연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비율을 늘려나간다면은 앞으로 전기자동차는 좀 더 진정 깨끗한 자동차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자동차가 이제 많이 이제 지금도 그렇고 먼 미래에서는 더욱 더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테슬라 자동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차가 알아서 방향을 찾아서 직진을 하거나 우회전,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큰 특징들이 바로 전기자동차인데 왜 그렇다면은 전기자동차의 자율주행이 더 유명한가를 보면은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전기자동차의 특징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여기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죠? 구동 시스템이 간단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아닌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내가 차를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엔진에서 폭발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요. 그거를 기어박스라는 걸 통해서 이제 바퀴 비율을 맞춰가지고 바퀴를 굴러가게 합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냥 전기 배터리에서 그대로 전류만 조절하면은 원하는 만큼 바퀴를 굴러갈 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훨씬 바퀴를 굴리기 위한 메커니즘, 즉 필요한 단계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이 훨씬 쉽고 그래서 이제까지 나왔던 자율주행 차들 중에서 가장 많이 현실화되고 개발된 것이 바로 전기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이 많이 발전되었던 거죠. 그래서 전기자동차는 이미 많이 우리 주위에 등장을 했고요. 타입별로 전기자동차로 바뀌면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자동차의 가장 이제 사용되는 것은 승용차죠. 말했던 것처럼 전기 승용차를 통해서 뭐 집과 회사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배기가스가 없으니까 도심 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차를 살 때 나라에서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사라고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좀 더 저렴하게 차를 살 수 있겠죠. 전기 레이싱카
레이싱카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땅 출발하라고 했을 때 바로 높은 가속력으로 속도를 팍 올려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 내연기관 차보다는 전기자동차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모터를 통해서 센 토크, 그러니까 바퀴를 돌리는 그 힘이 모터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내연기관에 비해서, 즉 내연기관이 여러 가지 스텝에 따라서 폭발 힘을 바퀴에 있는 강력한 굴림 힘으로 바꿔주는 그 스텝이 너무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 레이싱카가 훨씬 더 레이싱에 유리한 것이죠. 전기 버스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이나 일부 도시에서는 전기 버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 버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당연히 버스는 주로 도심 내에 대중교통 수단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통 버스가 가장 배기가스를 많이 분출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 버스로 바꾸주면은 그만큼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전기 모터의 경우에는 딱 출발할 때 힘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싣고 움직여야 되는 버스의 경우에는 그만큼 힘차게 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기 트럭의 경우에는 이제 막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유럽 여러 나라에 이제 슬슬 이제 출시하거나 출시 예정인 것인데요. 전기 트럭의 경우에도 여전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거운 무게를 이제 무거운 짐 같은 거를 트럭에 싣고 이제 섰다가 이동했다가를 반복해야 되는데 그럴 때 보통 생각을 해볼게요. 내연기관 차의 경우에는 멈춘 다음에 움직이려면은 일단 기어를 저단 아니면은 뭐 자동 변속기의 경우에는 기어를 높은 비로 바꾼 다음에 출발을 하고 점점점 속도가 붙으면은 이제 기어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전기차의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전류를 흘리면은 뭐 바퀴가 굴러갑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힘이 좋습니다. 이러한 전기자동차의 특징이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이 전기자동차, 장점이 많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그렇다면은 과연 정말 장밋빛 희망만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죠. 일단은 가장 이제 큰 한계 중에 하나가 바로 주행 거리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을 보면은 보기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주행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요. 왼쪽에 있을수록 주행 거리가 짧습니다. 녹색 원은 전기차를 의미하고요. 파란색 원은 내연기관 차를 의미하는데 언뜻 보더라도 내연기관 차의 주행 거리가 훨씬 길죠. 오른쪽에 있는 이 지도를 볼까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이제 부산까지 가게 되는데 전기자동차 중에 하나인 도요타나 그 다음에 그나마 좀 긴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 모델 S의 경우에는 최대한 충전을 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대구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연기관 차를 이용해 가지고 부산에 가게 되면은 가는 동안에 충전할 필요 없이 기름 넣을 필요 없이 바로 갈 수가 있겠죠. 그만큼 내연기관이 훨씬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가장 큰 한계 주행 거리가 짧다는 것이죠. 왜 주행 거리가 짧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렇다면은 충전소, 전기 충전소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에 한 번에 다 갈 수 없으니까 가는 도중에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충전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직 충전소의 개수는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도 아까 말했다시피 테슬라 모델 S, 모델 3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전소의 개수는 주유소 개수의 약 3분의 1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해서 6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서울 강동구에 있는 이제 꽤 멋있게 잘 지어놓은 전기 충전소가 있는데 그 정도의 경우에는 한 8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충전소 보면은 이제 48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은 이제 그만큼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으니까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48대를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는 큰 공간을 마련한 거고요. 그렇다면 충전 시간은 어떨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연기관 차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유를 한다 그러면은 해봤자 5분, 길어도 10분은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빠르게 주유를 하고 이제 내 갈 길을 가면 되는데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내가 이 차를 집에다가 주차한 다음에 집에 있는 옆에 콘센트를 꼽고서 충전을 한다고 했을 때요. 우리나라에 되지는 않지만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110V 이제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한 30년 전에 110V 썼었는데 110V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게 되면은 15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처럼 220V를 쓰는 환경에서는 집에 있는 일반 콘센트에 또 꽂고서 우리 스마트폰 충전하는 듯이 자동차를 충전하게 되면은 안 충분한데 5시간이 걸려요. 그렇다면 5시간이 걸린다. 내연기관은 5분이 걸리는데 전기자동차 5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집에 주차한 다음에 충전을 해놓고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그동안 시간이 걸렸잖아요. 우리 잠자고 하면서 밤새 충전을 해서 아침에는 이제 충전이 된 상태로 출근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잠자는 시간 아니면은 회사에 업무 보는 동안에 회사 주차장에 충전하는 시간, 주차하는 시간, 이 시간 동안에 주로 충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상황만 있을 수 없진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나는 밤새 충전해가지고 완충됐어요. 이 상태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다 못 가요. 중간에 한번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5시간 동안 충전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최근에 고속 충전기가 등장을 했고요. 이 고속 충전기 경우에는 최대 이제 30분까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30분, 5시간에 비하면은 충분히 줄인 30분인데 여전히 내연기관 그 기름 충전할 때 5분 걸리는 거에 비하면은 오래 걸리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은 가다가 중간에 주유소 들려가지고 30분 동안 이제 충전을 하고 다시 또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 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는 현재 되게 좋은 수단이긴 합니다. 하지만 장거리 여행을 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행거리가 문제가 되는데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개발되어 왔어요. 가장 많이 개발된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입니다. 원래 모터로 움직이는 전기차는 이미 100년 전에 개발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때 잘 활용이 되지 못하고 내연기관 차의 그 위치를 내어주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배터리입니다. 100년 전에는 모터가 있었어요. 하지만 100년 전에는 충분히 좋은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근에 들어서 꽤 괜찮은 배터리가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기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었는데 요즘에는 배터리가 많이 개발이 되어서 전기 자동차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전기 장치가 많이 개발된 거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전기 배터리가 많이 개발돼서 정말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가솔린에 비해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같은 공간에서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있다고 치면은 가솔린의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약 10배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대한 배터리를 차에 싣고 간다 그러면은 내연기관 차는 배터리 크기만한 기름통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름통에 완벽하게 충분히 기름을 충전하면은 그걸로 10배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배터리가 좀 더 많이 발전이 되면은 많이 따라잡을 수가 있겠죠. 현재로서는 10분의 1까지 왔고요. 가솔린에 이제 10분의 1에서 8분의 1, 5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만 먼 미래에 된다면은 완벽하게 전기자동차가 가솔린차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미 한계는 나와 있고요.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를 하나 더 들고 주행하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 들고 다니다가 어디 여행을 가요. 충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들고 다니는 게 보조 배터리죠. 똑같이 전기자동차에도 멀리 갈 때 필요한 게 보조 배터리입니다. 그렇지만 보조 배터리도 하나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전기자동차든 내연기관차든 차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더 연비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모든 보조 배터리가 거의 유일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연비가 나빠지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은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은 아까 봤던 전기자동차의 장점은 좋지만 아직까지는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매우 짧고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갈 수 없고 적당히 대구 정도에서밖에 안 되고 이러한 환경. 근데 가다 보면은 충전소가 좀 많으면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 주위에 있는 주유소만큼 많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충전을 하려면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되고 이러한 한계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 산업계 회사에서든 연구소,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전기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 왔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연구들, 공부들, 분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알기 쉽게 하나씩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려는 것은 바로 모델링인데요. 모델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직접 자동차를 주행하지 않고도 컴퓨터만으로도 얼마나 전기가 소비되는지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차를 타고 뭐 부산까지 아니면은 뭐 대구, 대전 직접 주행을 해가지고 얼만큼 전기 에너지가 소비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면은 그거를 직접 주행하지 않고도 컴퓨터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 소비가 되었는지요. 그래서 이러한 시뮬레이션, 즉 실제 주행을 하지 않고 컴퓨터로 예측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인프라를 늘리고 충전소를 둬도 어디에 둬야 되는지, 그 다음에 충전소에 두면은 몇 개의 충전소를 설치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전기자동차가 어떤 속도로 주행을 해야지 좀 이제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사람이 자동차를 하나 마련을 해서 주행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뭐 50km로 가는지 60km로 가는지 뭐 80, 90 여러 번 주행을 해서 그 주행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전기자동차는 뭐 한 60km/h로 시속 60으로 가야지 가장 멀리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자는 그러니까 여러 학계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직접 주행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해서 현재 우리가 준비 중인 이 자동차가 어느 속도로 주행을 해야지 가장 멀리 주행할 수 있는지를 프로그래밍을 해서 여러분들 소비자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우리 차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이러한 환경에서는 고속도로를 탈 때는 뭐 시속 100으로 가세요. 아니면은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는 뭐 시속 60으로 가세요.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에서는 이렇게 주행을 하세요. 이런 식의 가이드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정보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기본적인 정보들, 무게는 어떻고, 크기는 어떻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환경들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이런 자동차 세부 사항이랑 그 다음에 실제 자동차를 가지고 일부 테스트는 해야 되니까 일부 테스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물리 법칙들을 잘 활용해서 자동차 주행 정보가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소비되는 에너지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넣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주행을 합니다. 근데 이때 주행할 때 내 주행 속도는 환경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티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카오 앱 이런 걸 보면은 도로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뭐 교통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차가 막히면 느리게 갈 수 있고요. 이러한 정보들을 넣어줍니다. 내가 현재 여기서 뭐 대전에서 서울까지 차로 주행을 하는데 그때 예상되는 시간별 속도, 위치별 속도를 다 모아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집어 넣으면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차로 주행을 하면은 이만큼 에너지가 소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자동차 제조사의 경우에는 그러면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주행 환경에 적합한 자동차를 개발할 수가 있고요. 소비자의 경우에는 내가 산 차로 주행을 했을 때 어디까지 차가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내 자동차를 가지고 충전소에 가서 전기를 충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정보 없이 전기자동차를 타고 좀 멀리 간다고 보면은 가다가 만약에 충전소가 부족해요. 내가 충전소를 찾아가지고 갔는데 누가 이미 충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충전을 못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내 차는 지금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은 적당히 대구쯤에 배터리가 다 방전될 것이니까 대전이나 그 사이에서 충전을 하자 미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처럼 이제 자동차 제조사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동차 사용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차를 어떻게 만들거나 이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게 발전이 되면은 우리가 자율주행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그 주행 속도를 좀 더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데 차를 타고 가요. 일반적인 내가 직접 주행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자율주행을 통해서 갑니다. 내가 여기서 원하는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시다시피 나는 좀 기름값이 아까우니까 최대한 기름 아끼는 방향으로 해서 연비주행을 해주세요라고 정보를 입력하면은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모든 걸 다 계산해서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방향으로 주행을 하겠죠. 또는 나는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가급적 빨리 가주세요라고 하면은 최대한 교통신호 다 지키고 하는 한도 내에서 빨리 도착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목적에 맞춰서 자율주행도 그냥 자율주행이 아니라 연비주행 또는 이제 최대한 빨리 도착하는 주행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은 에너지 절감의 경우에는 좀 더 멀리 갈 수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이제 환경에 맞춰서 가지고 그냥 빨리 가서 충전소를 찍고 충전한 다음에 목적지에 가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운전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입니다. 전기자동차를 사면은 가장 비싼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것은 모터기 때문에 모터가 제일 비쌀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가장 비싼 게 엔진입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가장 비싼 게 배터리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제일 비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를 쓰면 쓸수록 수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안 좋아지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한 2년, 3년 계속 쓰다 보면은 수명이 안 좋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터리를 바꾸던가 아니면 새 핸드폰을 사죠. 하지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를 바꾸던가 새 자동차를 사나요? 3년 후에? 그건 너무 비싸잖아요. 자동차는 비싸니까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비싼 배터리를 어떻게 해야지 오래도록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기 트럭을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배송한다고 볼게요. 전기 트럭을 이용하는 이유는 물건을 배송해서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전기 트럭을 많이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배터리가 수명이 있어가지고 나빠진다면은 그래서 열심히 배송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전기차 배터리가 다 닳아서 교체해야 돼요. 너무 비싸가지고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터리가 너무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럼 배터리를 큰 거를 장착해보자. 배터리가 너무 크면은 배터리가 원래 무겁습니다. 따라서 전기 충전해가지고 배송하는데 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고요. 배터리가 너무 작으면은 계속 충전하고 방전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여러 번 배터리 충방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 비용이 증가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배터리 수익을 최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먼 미래 한 10년, 15년 후에는 어떤 분야가 전망이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죠. 주행거리를 이제 늘리기 위해서는 더 좋은 배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요즘도 배터리 회사가 정말 인기가 많은데 향후 5년, 10년 후에도 여전히 배터리 연구는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직접 운전해야 되는데 피곤하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게 바로 자율주행인데 이 자율주행에 대한 알고리즘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연구겠죠. 그 외에도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려면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전기 에너지도 이제까지는 뭐 원자력 발전, 뭐 석탄 발전, 석유 발전을 했는데 이거를 가급적이면 좀 더 친환경적인 핵융합 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신재생, 그러니까 뭐 풍력, 태양광 이런 거를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면서 관련된 연구라든지 개발, 취업, 회사 이런 것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미래에서는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 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내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제 오늘 설명은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했던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창에다가 얘기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채팅창에다가 쳐놓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줄 거예요. 한 20분 동안 할 건데 제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질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위에 계산식의 자동차의 무게적 수치들이 들어가서 자율주행이 계산이 된 거면 바퀴와 같은 부품들의 소모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오차들은 고려가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한 오차들도 이제 고려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안 될 수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유명한 그 머신러닝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조금씩 반영이 됩니다. 요즘 같은 모델링 방식에서는요.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표면이 태양광 충전대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이게 되게 많은 제가 그동안 전기자동차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전기자동차 지붕, 자동차의 지붕 있지 않습니까? 천장. 그 지붕에 다 태양광 패널을 쫙 깔면 어떻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근데 저도 이걸 하면서 태양광 패널 연구도 해보고 전기자동차 연구도 해봤는데 태양광 패널이 많이 무거워요. 생각하는 것보다. 무거우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를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정말 태양이 반짝반짝거리고 여름 같은 날에 그런 경우에는 더 좋습니다. 하지만 뭐 밤이라든지 아니면 겨울 이럴 때 태양광 패널을 머리에 이고 운전을 하게 되면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런 한계가 있죠. 물론 태양광 패널도 계속 연구가 되어 오면서 더 가벼운 태양광 패널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도 더 효율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연구가 개발되기 때문에 아직은 한계가 있지만은 미래에는 좀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프로그램 해킹의 위험성이 있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안 그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 전기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해서 주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나쁜 놈이 내 자동차를 해킹해서 내 자동차가 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한 데로 가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성,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내 자동차를 해킹해서 내 차를 마음대로 운전하게 하는 것을 막는 연구가 되게 중요한 이슈로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도 그렇고 그 외에 자율주행을 신경 쓰는 차들도 자율주행 기법은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아직 상용화된 거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해킹에 대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도 해킹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킹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자동차 회사와 상관없이 호환성 문제가 없는지요? 호환성 문제가 있죠.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다른 배터리죠. 다른 회사가 만들죠. 같은 회사가 만들어도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이제 배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배터리를 어떤 화학 물질로 만드느냐에 따라서도 다 이제 성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달라져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되게 가볍고 많이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갖고 싶다. 그럼 그 배터리를 만들면 돼요. 물론 많이 비싸겠죠. 반면에 나는 배터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충전 안 돼도 되고 약간 무거워도 괜찮아. 근데 되게 쌌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되게 싼 배터리를 쓰면 돼요. 그만큼 차별로 사용하는 배터리의 성능이 다 달라요. 물론 이제 막 되게 하이엔드,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성능 차, 비싼 차의 경우에는 최고급 배터리가 들어갈 테고 좀 더 그죠? 일반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좀 일반 차의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한 배터리가 들어가겠죠. 여기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같은 기존 자동차에 전기를 쓰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조금 더 오래 주행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그거예요. 우리가 일반 자동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오디오 아니면 라이트 이런 것도 다 전기 에너지잖아요. 근데 매우 작아요. 자동차를 굴리기인데 필요한 전기 에너지가 이만큼 있으면은 이제 불빛을 켜든가 내비게이션을 켜든가 이런 시에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는 요만합니다. 거의 한 100분의 1? 단위가 다르죠. 단위가 다릅니다. 여기 질문이 있어요. 레이싱카는 가속보다 빠른 속도 전환이 중요해서 토크보다 일률, 그러니까 마력이라고 부르는 좋을수록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전기차의 경우에는 가솔린차에 비해서 어떤가요? 이 분야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라 가지고 원하는 답변을 하기는 제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전자공학부 나와가지고 저 전자 쪽, 배터리 쪽, 모터 쪽을 이제 보긴 했지만은 레이싱카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전기 모터의 경우에는 물론 모터도 종류마다 다르긴 해요. 뭐 저속에서 강력한 토크가 나오는 모터가 사용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쭉 꾸준하게 이제 고 RPM에서 이제 충분한 토크가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모터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엔진에 비해서는 저 RPM에서의 토크가 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했을 때 그만큼 이제 전기차가 좋고요. 아마 이제 마력도 그에 맞춰가지고 또 모터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쉽게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차 충전 방식은 밤에는 충전이 어려우려나요? 신재생에너지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이에요. 태양광은 낮에는 충전할 수 있지만 밤에는 안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가 풍력이라고 해볼게요. 우리 집 뒷동산에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막 돌아가요. 그러면은 밤에도 충전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거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런 거고요. 일반적인 가정집에서는 뭐 신재생 에너지 한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태양광 패널을 집 지붕에 달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일반적으로는 건물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달아요. 그러면은 이 태양광 패널을 달면은 이제 오늘 충전하고 내일도 충전하고 모레도 충전하고 충전하잖아요. 낮에. 그러면 그 에너지를 배터리에 모아요. 모았다가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데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전기를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온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에 있는 등 켜는 거 이런 데 쓸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있어요. 주유소 충전 전기자동차 주차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차장의 경우에는 다 왔습니다. 차가 주차되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차장은 그냥 공터입니다. 밑에 차 주차할 수 있는 흰색 선만 그어져 있죠. 하지만 이제 전기차예요. 그러면은 그 주차장 위에 지붕이 있어요. 당연히 일반 지붕 아니겠죠. 태양광 패널이 달려 있는 지붕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지붕에 계속 충전해요. 태양광으로 배터리에 충전해 놔요. 그리고 내 전기자동차가 쓱 주차를 하면은 그때 쓱 충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그 태양광 에너지,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에너지를 어떻게 하든 효율적으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태양광 패널을 내 자동차 머리에 붙여버리면은 무거우니까 그건 좀 추천하지 않고요. 건물에다 달아야겠죠. 건물에다가 지붕 이런데. 질문에 대한 거는 거의 다 답변을 한 것 같아요. 현재까지 나왔던 질문들은. 혹시라도 또 질문 있는 학생들은 여기다가 메시지 입력해주면은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하다 보니까 좀 더 재미난 얘기를 몇 개가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전 세대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교체가 가능했어요. 뭐 예를 들어 갤럭시 S가 있다고 치면은 갤럭시 S의 배터리가 있잖아요. 배터리를 내가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어디 여행을 가요. 그러면은 배터리를 한 3개, 4개 갖고 다녀요. 그래서 끼워가지고 쓰다가 다 달면은 그 배터리 빼고 새 배터리 꼽아가지고 또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게 옛날 모델이었고, 요즘에는 아이폰을 시점으로 해서 찰탁씩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배터리가 아니라 그냥 배터리에 쓱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고 다니죠. 그럼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어떤가?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잖아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내가 전기차를 몰고서 충전소에 가서 30분, 1시간, 2시간 충전할 바에는 그냥 내가 쓰던 배터리 반납하고 그 다음에 그 업체에서 내 배터리를 내 차에 딱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또 그냥 가면 되잖아요. 배터리 교체하는 거 잘만 개발하면은 뭐 5분이면 되니까 좋잖아요. 이것도 실제 개발이 되었고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그걸 한 회사도 있어요. 중국에 있는 어떤 버스 회사는, 그러니까 전기 버스 회사는 그 배터리를 어디에 부착했냐면은 그 배터리 버스 위에다가 딱 붙였어요. 우리 모자 쓰는 것처럼 버스에 모자를 씌운 거예요. 배터리인 거죠. 그래서 이 버스가 막 주행하다가 배터리를 교체해야 돼요. 그러면은 차고에 들어가서 머리에 쓰고 있는 배터리만 새 걸로 교체해 주는 거예요. 교체하는데 뭐 1분. 그러면은 바로 또 주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한때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많이 이제 와 막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막 홍보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좀 몇 가지 한계가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배터리가 무겁다고 했잖아요. 그 무거운 배터리를 머리에 이면은 사람 머리 위에 무거운 모자를 씌우면은 목 디스크가 오는 것처럼 버스도 계속해서 무거운 배터리가 누르니까 처음에는 괜찮다가도 나중 가면은 약간 좀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를 붙였다 뗐다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배터리 크기가 좀 작아요. 좀 이제 예쁘게 패키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작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버스 있으면은 버스 밑판을 통째로 다 배터리로 해버리자. 그러면은 용량이 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주행하면서 한 번, 두 번 갈 거를 그냥 배터리를 무지하게 크게 통으로 밑에 차체 밑에다가 딱 깔아버려가지고 한 번만 충전할 수 있게끔 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스마트폰 같은 거를 들고 다닐 때 제가 배터리를 여러 개 들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폰처럼 아예 그냥 찰탁식이 아니라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장되어 있는 걸로 하면은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일과 시간에 충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전기자동차도 그렇게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최근에 테슬라라는 이제 회사 CEO가 등장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터리 공간이 부족하니까 아예 자동차의 차체, 그러니까 자동차의 몸통을 통째로 그냥 배터리를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비행기를 예를 들었는데요. 비행기.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 날개가 안에가 뭐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기름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 기름이 있어야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 기름이 어디 있냐면은 날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도 따로 배터리 공간 만들지 말고 몸통 자체를 배터리로 만들어버리자라고 아이디어를 냈고요. 앞으로 테슬라는 뭐 멀지 않은 미래에 몸통이 배터리로 완성되어 있는 그런 차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연 될까 안 될까 모르겠다, 뭐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배터리를 자동차에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방향을 이제 나아가고 있죠. 전기 자동차는 무선 충전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배터리잖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요즘에 무선 충전으로 바뀌고 가는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당연히 똑같이 전기 자동차도 무선 충전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볼게요. 주차장이 있어요. 딱 이 주차장 밑에 뭔가 패드가 딱 있어가지고 그 위에 내 차가 싹 올라가면은 이제 무선 충전을 통해서 내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관련된 연구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활용도 많이 됐었고요. 당장 뭐 우리 실생활에 파고들 정도의 고효율은 아니지만 관련된 연구는 지금도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꾸준히 아이디어는 나왔고 연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 비용적인 측면은 어떨지요? 비용적인 측면이라는 게 아마 무선 충전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무선 충전은 아직 개발 중인 거라서 좀 비싸겠죠. 자세히는 아직 원래 모든 과정이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고 쓸만하다는 게 나오면은 회사에서 그거를 이제 비용을 고려해서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하죠.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연구 단계라서 아직은 전기 자동차를 무선 충전하는 거는 아직은 연구 단계에서만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실용성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하는 말이 왜 10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은 출시가 안 됐냐? 당연히 맞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무슨 문제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효율이죠. 내가 그냥 봐봐요. 전기차 그냥 플러그를 딱 꽂아버리면은 30분이면 충전이 되는데 무선 충전을 해버리게 되면은 3시간, 4시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을 할 바에는 그냥 플러그를 꽂아가지고 30분만 하자가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고속 충전은 계속 개발이 되고 실용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쓸 것 같으니까 계속 개발되고 바로 출시되고 하는데 무선 충전은 애매해요. 네. 무선 충전으로 만약에 30분이 되면은 그거는 정말 좋은 건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서. 네. 차체 몸통을 배터리화하면 사고 시 엄청 큰 손실 아닌가요? 그쵸, 엄청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러면 사고 나면은 뭐 수리비는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은 뭐 폭발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그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테슬라가 처음에는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냈고 이걸 실제 자기 회사 차에 적용하려면은 아직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방금 질문했던 것처럼 일단은
뭐 예를 들어 제가 사과 주행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콩 해가지고 뭐 앞에 좀 찌그러졌어요. 원래대로라면 찌그러진 거를 교체하든가 펴는데 돈 많이 안 들어요. 근데 배터리예요. 콩 해가지고 찌그러졌는데 교체 비용이 1,000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그에 대한 후속 개발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현재까지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가 한창 핫하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재미난 얘기도 많이 나와가지고 할 얘기는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탈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양한 연구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좀만 관심 가지면은 뭐 전기자동차 아니면은 뭐 수소차 아니면은 뭐 심지어 하늘 날아다니는 뭐 드론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 분야도 참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에 다른 분께서 하시는 내용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